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단 4시간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생포됐습니다. 언론은 이를 자유의 승리, 정의의 집행이라고 환호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체포 이후 미국 국방부의 전시 전력 생산 일정표가 즉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한 명의 체포가 왜 전쟁 준비 시간표를 바꿔버린 걸까요? 미국은 왜 이 순간부터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모든 계산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선 콜드웰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까지 무엇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전장에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지만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숫자로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국방부 긴급 알림이었죠. 이 시간대에 울리는 알림은 단 하나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완료. 작전 소요 시간 4시간. 4시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궁 진입, 목표 확보, 외부 차단, 이송. 각 단계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머릿속에서 분해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6시간. 경호 동선이 완벽히 노출돼 있어도 5시간. 그런데 4시간이라는 건 작전이 아니라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사전 정보, 내부 협조, 경로 통제. 모든 게 이미 끝난 상태에서 실행만 한 겁니다. 그 순간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이벤트도 정예 구현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끌어올리는 신호. 같은 시각 뉴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승리, 독재자의 몰락, 역사적인 순간. 댓글창에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전혀 다른 문장을 마주했습니다. 전시 전력 공백 D-730.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까지 최소 730일. 2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 경고는 전날까지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시스템이 전시 가능성을 자동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구축함 납기 지연, 잠수함 건조 일정 재조정, 미사일 생산 라인 증설 필요. 모든 항목 옆에 붉은 경고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각 항목을 열자 숫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구축함 한 척 36개월, 잠수함 한 척 48개월, 미사일 생산 라인 증설 24개월.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베네수엘라 지도가 떴고 고지어 남미 전역으로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항만, 석유시설, 통신망. 중국 자본이 들어간 지점들이 하나씩 표시됐습니다. 붉은 점들이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자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작전 담당 부차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남미에 12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닙니다. 거점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숫자가 분해됐습니다. 항만 현대화 600억 달러, 석유 인프라 400억 달러, 통신망 구축 200억 달러. 그제야 모든 계산이 연결됐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미국 앞바다에 지워지지 않는 해상 거점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략의 핵심 고리를 4시간 만에 끊어버렸습니다. 부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체포가 아닙니다. 전쟁 시계를 앞당긴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물러서거나 맞서거나 1200억 달러를 포기하거나 그 투자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거나. 저는 다시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전시 전력 공백 D-730. 만약 중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2년 안에 전쟁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일정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의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계산은 끝나지 않았어요. 국방부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에 또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CIA 정보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만 봐도 내용이 짐작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중국 외교부 긴급 성명 발표 예정. 저는 차에 타자마자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중국의 남미 투자 현황이 정리돼 있었어요.
1200억 달러. 15년에 걸친 투자. 항만 600억, 석유 400억, 통신망 200억.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투자 수익률 항목이 모두 마이너스였거든요. 항만 사업 마이너스 12%, 석유 개발 마이너스 8%, 통신망 구축 마이너스 5%.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절대 지속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5년 동안 이 적자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계속 늘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투자 수익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전략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팀장 제임스 카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제임스는 지도 파일 하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남미 전역의 중국 투자 지점들이 표시된 지도였죠. 이걸 보십시오.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항만,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항만, 에콰도르 만타 항만. 붉은 점들이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 해안선을 따라 박혀 있었어요. 이 항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모든 항만이 파나마 운하에서 500km 이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주요 항로와 교차하는 지점들이었어요. 제임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항만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해상 감시망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통신망 구축 현황이었어요. 베네수엘라 전역에 깔린 화웨이 통신 장비, 해적 케이블 연결망, 위성통신 중계소. 이 통신망은 민간용으로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량은 민간 수요의 3배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민간 통신 필요 용량 10TB, 실제 구축 용량 30TB, 20TB의 여유 용량. 그건 군사통신을 전제로 한 설계였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 자료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화면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부채 현황이 떠올랐어요. 중국 차관 600억 달러. 상환 조건은 석유 현물 납품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1일 석유 생산량 90만 배럴, 중국 납품 물량 50만 배럴. 생산량의 55% 이상을 중국에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차관이 아닙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권 유지 자금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돈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항만은 해상 감시 거점, 통신망은 군사 정보 수집, 석유는 전시 에너지 확보, 그리고 정권 자금은 이 모든 걸 유지하는 안전장치. 중국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통째로 임대한 겁니다. 15년간 1200억 달러를 들여서요.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미국 앞바다에 중국의 해상 거점을 고정시키는 것. 제임스가 지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완성되면 중국은 남미 해안에서 미 해군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산으로 넘어갔죠.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로 중국이 잃은 건 뭡니까? 제임스가 즉시 답했습니다. 전부입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 시나리오 분석 자료였어요. 대통령 체포 후 2주일 이내 과도 정부 수립, 한 달 이내 친미 정권 출범, 3개월 이내 중국 계약 전면 재검토. 중국이 15년간 쌓아 올린 구조가 6개월 안에 무너집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1200억 달러. 그 돈으로 중국은 항공모함 12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600대를 배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 돈을 남미에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과 전투기는 미국도 만들 수 있지만 미국 앞바다의 고정 거점은 돈으로 살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 거점을 4시간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1200억 달러를 포기하거나 이 구조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거나.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시 전력 공백 D-730. 그 숫자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워싱턴의 정치권은 아직도 이걸 투자 손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이건 손실이 아닙니다. 전략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남미 해안선의 붉은 점들. 이건 투자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국방부 전시 전력 재배치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안보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전시 전력 생산 일정표가 떠올랐습니다. 구축함, 잠수함, 미사일, 탄약. 각 항목마다 생산 가능 국가와 납기가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정표는 지난주와 달랐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 물량이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회의를 주재하는 국방부 차관 로버트 헤인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동맹의 전시 지원 물량을 재평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뢰도가 기준치 이하로 판정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나토 주요 국가들의 이름 옆에 모두 회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헤인스 차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토 회원국 30개국 중 23개국이 국방비 GDP 대비 2%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균은 1.3에서 1.6% 수준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막대 그래프였는데 대부분의 막대가 2%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헤인스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4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럽은 군수 생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산량은 계획 대비 40%에 불과합니다. 저는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포탄 생산 목표 월 100만 발, 실제 생산량 월 40만 발. 미사일 생산 목표 월 2,000기, 실제 생산량 월 800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에서 온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입니다. 이번 위기에서도 분명히 함께할 겁니다. 헤인스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치와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건 납기입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유럽 주요 조선소의 전시 증산 소요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독일 5년, 프랑스 6년, 이탈리아 7년. 이건 설비 증설부터 인력 확보, 공급망 재편까지 모두 포함한 최소 시간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제 노트북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시나리오와 대조했어요. 전쟁 발생 시점부터 24개월 이내 전력 확보 필요. 유럽 증산 완료 60개월에서 84개월 소요.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헤인스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은 2년 안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시간표는 5년 이상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뒤에 물량을 받게 될 겁니다. 국무부 대표가 다시 반론했습니다. 그래도 동맹의 가치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치는 연설에서 끝났습니다. 전쟁은 제때 도착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구축함 한 척이 3년 뒤에 도착하면 그건 전력이 아니라 기념품입니다. 미사일이 5년 뒤에 생산되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전시품입니다. 국무부 대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헤인스 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 동맹의 지원 물량은 전시 일정표에서 제외합니다. 신뢰도 기준 미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역사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이 전시 계획에서 유럽을 후순위로 밀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미국의 모든 전쟁 계획은 유럽과의 협력을 전제로 했습니다. 나토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시 생산 체계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납기로, 명분이 아니라 숫자로.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전시 전력 일정표를 다시 열었어요. 유럽 물량이 빠진 일정표.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구축함 부족 12척, 잠수함 부족 8척, 미사일 부족 3,000기.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자국 방어도 벅찼습니다. 호주는 규모가 작았어요. 캐나다는 조선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한국. 저는 한국조선 산업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연간 건조 능력, 납기 이행률, 전시 증산 가능성.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흘 후 펜타곤 지하 3층 워게임 센터에서 해상 전력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는 총 45명. 국방부, 해군, 합참, CIA. 미국의 전쟁 계획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관측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 역할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력 생산 일정과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남중국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은 중국 해군, 파란 점은 미 해군과 동맹국 전력이었죠. 시뮬레이션 총괄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남중국해 봉쇄 작전입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이 해상 통로를 재확보하는 과정을 검증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시간 표시가 떴어요. D-Day, H-Hour. 전쟁 발발 시점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24시간, 미 해군은 항공모함 3척과 구축함 12척을 전개했습니다. 중국은 구축함 28척과 잠수함 16척으로 대응했어요. 첫 교전에서 미 해군은 구축함 2척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구축함 5척과 잠수함 3척을 잃었죠.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미군 손실 2척, 교체 소요 시간 36개월. 시뮬레이션은 계속됐습니다. 72시간 후 미 해군은 추가로 구축함 3척과 잠수함 2척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구축함 12척, 잠수함 6척을 잃었어요. 숫자만 보면 미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교환비는 1대3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잃은 전력, 구축함 5척, 잠수함 2척. 이걸 다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구축함 한 척당 36개월, 잠수함 한 척당 48개월. 총 208개월. 17년이었습니다. 중국이 잃은 전력. 구축함 17척, 잠수함 9척. 중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를 적용하면 총 60개월. 5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2주일째 진행됐을 때 미 해군은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전력 손실이 허용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남중국해 통로를 재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손실은 구축함 13척, 잠수함 5척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3척과 5척.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이 전력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총괄 책임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계산 결과를 화면에 띄웠어요. 구축함 13척, 건조 소요 시간 최소 36개월. 잠수함 5척, 건조 소요 시간 최소 48개월. 병렬 생산을 고려해도 전체 복구 완료까지 7년이 필요합니다. 합참의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년이라고요? 예. 미국 조선소의 현재 생산 능력 기준입니다.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중국도 손실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의 손실은 구축함 36척, 잠수함 18척입니다. 중국 조선소 생산 능력을 적용하면 복구 완료까지 5년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국은 7년, 중국은 5년.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시간에서는 진 겁니다. 합참의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2차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미 그 시나리오도 계산해뒀습니다. 미국은 전력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워야 합니다. 반면 중국은 2년 먼저 전력을 회복합니다. 교환비가 역전됩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역전이라니 구체적으로 얼마나요? 저는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차 충돌에서는 1대3이었습니다. 2차 충돌에서는 3대1이 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선소를 증설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선소 증설부터 인력 확보, 공급망 구축까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증설이 완료될 때쯤이면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나갑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정이면 전쟁이 끝난 뒤에 배가 나옵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합참의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다른 참모들도 침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명확한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어요. 미국 복구 시간 7년, 중국 복구 시간 5년. 2년의 격차. 그 2년이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전쟁은 2년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소는 7년 뒤에야 준비됩니다. 이 공백을 메울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조선소를 빌리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해외 조선소 납기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4개 국가의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일본, 유럽, 한국, 그리고 예비 검토 대상이었던 싱가포르. 저는 일본 자료부터 열었습니다. 일본 조선 산업 현황. 연간 건조 능력 구축함 4척, 잠수함 1척. 현재 자국 해상자위대 발주 물량으로 이미 포화 상태. 전시 증산 가능성 항목을 봤어요. 증산 완료까지 소요시간 6년, 추가 생산 가능 물량 구축함 2척.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물량은 구축함 13척, 잠수함 5척.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건 6년 뒤에 구축함 2척.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유럽 자료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주요 조선소 통합 분석. 전시 기준 납기 평가 결과가 한 페이지로 요약돼 있었어요. 전시 긴급 발주 시 최단 납기 48개월. 단, 설비 가동률 80% 이상 유지 조건. 저는 그 문장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주석을 읽었습니다. 현재 유럽 조선소 평균 가동률 52%. 80% 달성까지 최소 36개월 소요 예상. 48개월에 36개월을 더하면 84개월. 7년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자료를 옆으로 밀어뒀습니다. 싱가포르 자료는 2장짜리였어요. 읽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규모 소형, 주력 생산 품목 상업용 선박 및 수리. 군함 건조 경험 전무. 가능성 없음.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남았습니다. 한국.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어요. 다른 나라 자료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조선 산업 요약이 있었습니다. 연간 건조 능력 구축함 12척, 잠수함 3척. 현재 가동률 67%. 전시 증산 시 24개월 이내 가동률 90% 도달 가능.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납기 이행률 98%. 지난 10년간 주요 지연 사례 연건. 품질 불량 반품률 0.2%. 숫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숫자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다른 나라 자료는 대부분 추정치였는데 한국 자료는 실측 데이터였거든요. 저는 자료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요 조선소 생산 이력. 공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자국 조선 산업의 모든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어요. 다음 장에는 전시 전력화 로드맵이 나와 있었습니다. 발주 후 설계 확정 3개월, 자재 조달 6개월, 건조 12개월, 시험 및 인도 3개월. 총 24개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4개월. 2년이었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시간이 정확히 2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 조선소는 모듈 공법을 사용합니다. 배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 동시에 제작한 뒤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의 장점은 속도였습니다. 같은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유럽은 48개월, 일본은 40개월, 한국은 24개월.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 해군 구축함 6척,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필리핀 호위함 2척, 태국 경비함 4척. 모든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진행 중이었고 지연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일본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싱가포르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능력, 시간, 신뢰도. 저는 휴대폰을 들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해외 조선소 평가 완료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했어요. 일본과 유럽은 전시 기준 납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일본은 2년 뒤에 구축함 2척만 가능하고 유럽은 최소 7년이 걸립니다. 그럼 대안은? 한국입니다.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후 차관이 다시 물었어요. 확실합니까? 예. 한국은 24개월 이내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납기 이행률 98%, 지연 사례 연건입니다. 차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올려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펼쳤어요. 60페이지의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하청 업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고 제작만 맡기는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건조,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미국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일본도 유럽도 안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될 수밖에 없는 나라뿐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는 저를 한국조선소 실사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서류상 평가는 끝났지만 최종 결정 전에 현장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한국방위사업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네이선 콜드웰 님이십니까?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한지우입니다. 한지우. 자료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조선 및 방산 전시 일정 통합 총괄 담당자였죠. 저는 악수를 받으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과장된 친절함도 긴장한 기색도 없었어요. 담담했습니다. 차량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예. 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우가 태블릿을 꺼내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거제 조선소, 내일은 울산과 부산 시설을 방문합니다. 이틀이면 주요 생산 라인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24개월 납기가 정말 가능합니까? 한지우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간트 차트가 나타났어요. 가능합니다. 설계 확정 3개월, 자재 조달 6개월, 블록 건조 9개월, 조립 및 시험 6개월. 총 24개월입니다. 지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지우의 대답이 의외로 솔직했어요. 자재 조달 단계에서 2개월, 시험 단계에서 1개월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유 시간을 3개월 확보해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27개월 안에 인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과신도 불안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 있습니까? 저희는 약속이 아니라 완공 날짜를 말합니다. 그 문장이 귀에 남았습니다. 3시간 후 차는 거대한 조선소 앞에 멈췄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가렸어요. 높이가 10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조선소 부두에는 구축함 2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죠. 한지우가 안전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조선소 내부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어요. 작업장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고 수십 개의 블록이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 블록 하나가 300톤입니다. 구축함 한 척은 총 80개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블록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예. 선수 블록을 만드는 동안 선미 블록도 만들고 엔진실 블록도 동시에 제작합니다. 전통 방식은 순차 작업이지만 모듈 공법은 병렬 작업입니다. 저는 작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80개 블록을 동시에 만든다는 건 80개 팀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의미였어요. 인력은 충분합니까? 이 조선소에만 숙련공이 12,000명입니다.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 25,000명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5,000명이면 구축함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한지우가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도크였어요. 길이가 50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건조 중인 한국 해군 구축함입니다. 발주 후 18개월 경과, 진척률 75%입니다. 저는 도크 안쪽을 봤습니다. 배의 형태가 거의 완성돼 있었어요. 언제 인도됩니까? 6개월 후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저희 조선소는 지난 15년간 납기 지연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평균 18개월 지연이 일상이었어요. 유럽은 24개월 지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5년간 지연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지우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공정관리 프로그램 화면이었습니다. 모든 블록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온도, 용접 품질, 조립 정밀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합니다. 완성 후 수정이 아니라 제작 중 수정입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제작업률이 0.5%입니다. 만들고 고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듭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완성 후 검사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뜯어 고쳤죠. 그 과정에서 6개월, 12개월이 지연됐습니다. 한국은 만들면서 검사했습니다. 문제를 미리 잡았어요.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천재를 기다립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믿습니다. 천재는 변수지만 시스템은 일정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 말에는 자부심도 도전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울산과 부산 조선소를 돌아봤습니다. 거제와 똑같았어요. 모듈 공법, 실시간 품질 관리, 0에 가까운 제작업률. 이틀간의 실사가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소 실사 결과. 능력 연간 구축함 12척 건조 가능, 전시 증산 시 18척까지 확대 가능. 시간 24개월 내 전력화 가능, 여유 시간 3개월 확보. 신뢰도 15년간 납기 지연 0건, 제작업률 0.5%. 결론 전시 기준 납기 충족 가능. 미국 전력 공백 해소 유일 대안.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권고 즉시 협상 개시. 보고서를 전송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조선소의 크레인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미국은 한국을 하청업체로 봤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장관, 차관,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부와 백악관 안보실 대표였어요. 제 보고서는 이미 모두에게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순 발주가 아니라 장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무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맹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 공유, 공동 생산 체제 구축을 제안하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백악관 안보실 대표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미국 자본을 투자하고 생산 설비를 공동 소유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고정하였어요. 한국을 미국 군수 체계에 묶어두는 구조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 공유도 중요합니다. 한국에 이지스 체계 업그레이드 권한을 주고 차세대 구축함 설계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어요. 기술 공유가 아니라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면 한국은 미국 없이 독자 개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합참의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전시 동맹 생산 기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사시 미국이 우선 발주권을 갖고 한국은 자국 물량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조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전쟁 중에도 미국 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합참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전시 동맹 체계입니다. 한국도 동맹국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국 입장에서 이 조건들은 어떻게 보일까? 투자는 통제였습니다. 기술 공유는 종속이었어요. 우선 발주권은 주권 제한이었습니다. 미국은 이걸 동맹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선택권을 제거하는 구조였습니다. 국무부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을 미국 중심 군수 체계에 영구적으로 편입시키는 기회입니다. 영구적 편입.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다봤어요. 투자 조건, 기술 공유 범위, 우선 발주 조항. 모든 문장이 한국을 묶기 위해 설계돼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건들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국무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사전 접촉하고 국방부는 실무 협상을 준비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국방부 차관 마이클 브루너를 마주쳤어요. 브루너 차관은 이번 협상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콜드웰 잘했습니다. 당신 보고서 덕분에 한국 카드를 쥐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루너 차관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 시장 없이는 조선소 절반이 멈추니까요. 우리가 발주를 끊으면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든 겁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안전장치입니다. 브루너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일본 조선소에 의존했다가 가격 협상에서 밀린 적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묶어두려는 겁니까? 묶는 게 아닙니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브루너 차관이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전쟁은 동맹으로 이기지만 동맹은 구조로 유지됩니다. 한국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를 인정하는 대신 구조로 해결하려 했어요. 협력이 아니라 통제, 요청이 아니라 고정. 저는 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24개월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 유일한 대안이다. 그 문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유일한 대안이라는 건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이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 했어요. 저는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조선소 자료가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모듈 공법, 실시간 품질 관리, 15년간 지연 연건. 그 숫자들은 여전히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준비한 건 숫자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설계였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사가 아니라 협상이었어요. 미국 협상단의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안보실, 한국 측은 외교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였어요. 그리고 한지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투자, 기술 공유, 공동 생산 체제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국 주요 조선소에 미국 자본 30%를 투자합니다. 생산 설비를 공동 소유하고 전시 생산 체계를 함께 운영합니다. 한지우가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둘째, 이지스 체계 업그레이드 권한과 차세대 구축함 공동 설계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한국 조선소를 전시 동맹 생산 기지로 지정하고 유사시 미국 우선 발주 체계를 구축합니다. 미국 대표가 문서를 덮었습니다. 이 조건들은 한국에게도 이익입니다. 미국 시장 접근성 확대, 첨단 기술 습득, 그리고 동맹 관계 심화를 의미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0% 자본 투자는 경영권 참여를 의미합니까? 미국 대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생산 일정과 발주 우선순위도 미국이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한국 대표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이지스 업그레이드 권한은 독자 개발 권한을 포함합니까? 미국 기술 기반 위에서의 개량 권한입니다. 그럼 미국 승인 없이는 독자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호환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전시 우선 발주는 한국 해군 물량을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의미입니까? 전시 동맹 체제에서는 통합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국 대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제안은 투자 명목의 경영 참여, 기술 공유 명목의 승인 체계, 그리고 동맹 명목의 주권 제한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호 이익을 위한 구조입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호 이익이라면 왜 한국만 제약을 받습니까? 제약이 아니라 협력 체계입니다. 한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반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지우에게 쏠렸어요. 한지우가 새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투자가 아니라 장기 계약을 제안합니다. 10년간 구축함 20척, 잠수함 10척 발주. 단가 협상은 시장 가격 기준, 성금 30%. 미국 대표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둘째, 기술 공유가 아니라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사양을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검증 후 납품. 승인 절차 없음. 셋째, 우선 발주권이 아니라 납기 보장을 제안합니다. 계약된 일정 내 인도. 단, 한국 자체 방위 물량은 우선 확보. 한지우가 문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조건입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미국이 한국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영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납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미국도 지금 한국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도전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본국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복도로 나온 미국 대표가 제게 다가왔어요. 콜드웰,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해도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협상이 계속됩니다. 미국이 양보하거나 한국이 양보하거나. 하지만 한국은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니까요. 대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가는 한지우의 뒷모습을 봤어요. 10년 전 한국은 미국이 명령하면 따랐습니다. 설계를 받아서 만들고 가격을 제시받아 수용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조건을 제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명령받는 위치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위치로. 저는 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대안이다. 그 문장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유일하다는 건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으면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패권은 명령이 아니라 필요로 유지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령받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 문장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는 단순한 정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전쟁의 가능성을 끌어올렸고 전 세계 강대국들의 시간표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미국은 더 이상 명령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대신 부탁해야 하는 나라가 생겼죠.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이 총과 미사일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쟁은 공장, 납기, 일정표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은 자랑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 선택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는 앞으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